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 앞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유방암에 대하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서호영 원장님이 유방암과 관련하여 뭐 원인 그리고 또 일반적인 분류 얘기를 먼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제 유방암의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 식생활 관련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음주 관련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비만 관련해서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식생활 관련해서 좀 특이할 만한 점은 2차 성징기, 주로 그때 붉은 고기나 그런 거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한 군에서 기타 덜 섭취한 군에 비해 한 40% 가까이 발병 와. 위험이 높거든요. 예, 일단 분류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보통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라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양성, 항암제나 치료 방법에 의해서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분류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허투 양성, 그다음에 또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삼중 음성 유방암이라고 이제 세 가지 종류로 크게 분류하는데, 그 임상적으로는 뭐 그게 허투만 있고 꼭 뭐 에스트로겐만 있고 그런 건 아니고, 그 이게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호르몬 이제 허투나 이제 그런 거는. 근데 삼중 음성 유방암은 쉽게 말하면 아직은 잘 모르는 유방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에스트로겐이나 뭐 프로게스테론, 허투 같이 그러니까 어떤 분자 표적 물질, 수용체 그런 거를 발견한 거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제 그 호르몬 양성 이제 유방암들이라고 생각하면, 삼중 음성은 그 세 개 앞에 말한 세 개가 없다. 치료 방법에 의해서도 표적 항암제가 특히 이제 허투가 좀 제법 많은 편인데, 삼중 음성 유방암 아직까지 이제 제가 알기로는 표적 항암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독성 항암제가 있어서 예후가 좋지는 않은 편이고, 그 나머지 그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양성이나 허투 쪽은 치료제가 많다 보니까 그 생존이나 완치율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방암에서 나누는 분류죠. 예, 좋아요. 또 뭐 비슷하기도 하지만 약간 다른 방식으로 또 분류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 정현정 원장님이 좀 화면과 더불어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떨까요? 네, 저희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설명을 하시잖아요. 쭉 히스토리를 얘기를 해주시는데 들으면서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종이를 떼오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막 영어로 막 적혀 있어가지고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병원에서 설명도 잘 안 해주고 이러는 경우가 참 많아서 답답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면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병이 깊다, 좀 얕다, 예후가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라는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여러 분류법들이 있는데 관심이 있으실 분이 계실까 해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좀 빠르다 라는 얘기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재미없으실까봐 그래요. 재미없으실까봐 빨리 지나가려고 빨리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러면 더 그것이 재미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럴까봐 또 오늘은 좀 천천히 네, 해볼까라는 좋아요, 좋아요. 생각이 있어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참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좋습니다. 충분히 좋고요. 예. 그래서 유방암을 분류하는 방법이 워낙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이런 호르몬 리셉터나 아니면은 어떤 그 허투라는 유전자가 좀 오버 익스프레션 됐다 그런 것들로 인한 유전자나 뭐 분자 생물학적인 걸로 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유방암이 어디에 생겼느냐 아니면 얼마나 깊이 들어갔느냐 그 다음에 세포를 보면 분화도를 이제 조직학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얼만큼 분화가 잘 되나 좀 덜 되어가지고 조금 고치기 어려운 정도에까지 갔나 이런 거를 보는 방법도 있고 몇 기입니다라고 할 때 이제 그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병기라고 하잖아요. 그 병기를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호르몬 얘기 또 있습니다. 자, 발생 부위부터 먼저 보시겠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덕털, 유관 그러니까 이거를 유관암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로뷸라, 이건 소엽암이라고 하는데 이것들도 다시 침윤성이 있고 침윤을 하지 않은 상태가 있는 거죠. 여기는 침윤을 안 했고 여기는 침윤을 했어요. 침윤이라는 거는 이렇게
여기 막이 있죠. 이 막을 뚫었느냐 안 뚫었느냐라는 거라서 뚫지 않고 요 안에만 있으면은 in situ라고 해가지고 제자리 암종이라고 하고 요런 경우는 상피 내암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또 여기 소엽암 중에서도 이렇게 제자리 안에 있는 상피 내암의 경우도 있고 침범을 바깥으로까지 해버린 조금 예후도 나쁠 수 있는 침습적인 암도 있다. 관에 있는 거 아니면 소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침범을 안 한 거, 침범을 한 거, 이렇게 2 곱하기 2 네 가지로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분화도에 따라서 TNM 그레이딩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말하는 TNM은 튜머, 노드, 메타 그 TNM은 아니에요. 요것도 똑같이 TNM이라는 이 알파벳을 써가지고 어떤 그레이딩 시스템이 있거든요. 유럽에서는 노팅엄 그레이드 시스템을 쓰고 미국에서는 이 블룸 리차드슨 그레이드 시스템을 쓰는데 여기서의 T는 튜뷴. 아까 보시면 여기 이거를 튜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덕트인데 여기는 이 T자를 쓰기 위해서 일부러 튜뷴이라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튜뷴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N, 뉴클리어, 핵에 따라서 등급, 그 다음에 마이토시스, 유사 분열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3점, 여기가 3점, 여기가 3점, 총 9점으로 제일 안 좋을 때 9점이 되고 제일 낮을 때는 3점. 그 의무기록지에 보면은 히스톨로지 그레이드 뭐 1-3 뭐 그런 식으로 슬래시네요. 1/3 뭐 핵 등급 뉴클리어 그레이드 2/3 3까지 있는데 그 중에 2점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으셨던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말이고 이거를 어떻게 등급을 나누었는지를 조금만 볼게요. 이제 여기 관이 있죠. 유관. 근데 이거를 여기서는 튜뷴이라고 할게요. 이 튜뷴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로로 자르면. 그래서 세포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라이닝이라고 많이 불러요. 여기 라이닝이 있고 여기는 막이에요. 이렇게 막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루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구멍이 있고 공간이 있어서 저는 강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네. 이 강 안으로 뭔가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우유가 지나가거든요. 이 공간으로 뭔가 침투를 했나 안 했는가를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정상이고 이 강 안으로 뭔가가 세포가 비후되어서 튀어나왔다면 이런 형태로 이제 인시투 제자리 암종. 하지만 얘는 그래도 이렇게 여기 세포 막은 아주 깨끗하거든요. 조직으로는 침범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 내 쪽으로는 뭔가 들어갔지만 이 바깥쪽으로는 침범해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라던가 그런 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튜뷴이 예쁜지 조금 못생겨가지고 더 못생겨지기도 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1점, 2점, 3점 나눈다는 뜻이고요. 75% 이상이 정상일 때는 1점, 그 다음에 10% 이하가 정상이면은 3점. 이렇게 해서 이럴 때 히스톨로직 그레이드가 1에서 3. 1-1/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이 뉴클리어잖아요. 그래서 핵 모양이 변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요 아까 전에 경계들이 깨끗한지 경계 바깥쪽으로 어떤 안 좋은 세포들이 보이는지 바깥으로 필트레이트 바깥으로 나간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초록색은 정상 세포들이고 이 빨간색은 조금 핵이 정상이 아닌 세포들이거든요. 이렇게 찍어놨는데 바깥으로 나간 것들이 조금 있죠. 그러면 뭐 얘는 1등급이라거나 얘는 막 두꺼워진 데다가 안팎으로 많이 밀리고 이런 경우에는 2등급 혹은 3등급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봐서 핵 모양 변성이라고 해서 뉴클리어 그레이드가 1이다 아니면 3이다 이런 식으로 본다. 마지막에 이제 M 유사 분열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아까 그 유방세포는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유방세포가 있다고 하고 봤을 때 이 평방미터 안에 100개라고 합시다. 9개까지는
유사분열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뭐 거의 정상에 가까우니까 1점. 20개 이상이나 이렇게 유사분열 양쪽으로 갈려져 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아, 굉장히 세포 분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세포 성장 속도가 빠르네. 그러면은 이렇게 3점. 이렇게 병이 진행이 좀 빠르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중간 점검을 좀 해볼까요? 그러면 뭐 응용을 하자면 네.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EMT하고도 많이 관련이 그쵸.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아까 겉 모양이 깨끗하면은 이 상태라고, E나 이제 아주 초기 맞아요. 조금만 갔을 상태라고 하고, 모양이 안 좋으면 M이 많은 상태라고 이렇게 맞아요. 네,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번에 했던 EMT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쵸. 의미가 그렇죠. 이런 데서도 이제 다 그걸 이해하면 이게 좀 더 그렇죠, 왜 그렇죠. 모양이 왜 이렇게 나쁘면 그 양방 과장님들이나 이제 분병원에서 이제 선생님들도 모양이 이뻐서 이제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양이 안 좋아서 다시 뭐 조직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여기하고 관련이 다 있다는 거죠. EMT하고 관련이 있고. 그렇죠. 예, 예. 이 영상만 처음 본 분은 지금 이 상태가 뭔 말인지 M 상태가 헷갈려서 좀 반복적으로 한국말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E는 이제 상피세포, 네. 그리고 M은 중간염이라고 하는 이제 단계가 있고, 그러니까 암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상태는 치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암세포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M 단계는 뭐냐면 그 암세포가 그 우리 상피세포를 뚫고 나가서 암이 이제 전이되는 그런 단계로 이제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총론적으로 보면 이겁니다. 암의 본질은 우리 세포가 증식하는 속도가 이제 성체가 다 된 우리 건강한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막 빠르게 분열 증식하지 않는데, 희한하게 다 큰 세포가 아주 어렸을 때 빠르게 증식하는 쪽으로 뒤로 이렇게 역분화, 다시 말하면 뒤로 퇴행 또는 뒤로 빠꾸가 됐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많이 뒤로 갔느냐에 따라 예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암의 경우를 볼 때 증식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인데, 일반적으로 지금 아까 제가 정상세포가 이 뒤로 돌아갔다는 말에 가장 뒤로 가면은 단세포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처음 한 세포 하나로부터 시작했으니까 단세포는 숫자를 빨리 늘리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TNM에서 세포가 한 개가 두 개가 될 때는 세포 안에 세포를 구성하는 막이 있고 또 안에 핵이 있는데 핵에 또 막이 있어요. 핵 말고 세포 막 안에 들어있는 걸 세포질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또 핵막이 있는데, 아까 세포질의 물질들이 나뉘는 과정도 필요하고, 핵심 유전자를 보관하고 있는 핵이 또 두 개로 또 늘리는 게 필요하거든요. 핵의 상태가 어떤지가. 봤더니 핵 모양이 보통 건강한 세포보다 모양이 변성된다는 것은, 이게 지금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본격적인 작업이 더 많이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는 이유 때문에 이걸 보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M은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나뉠 때 우리가 뭐 이 앞 시간에 G0, G1, S, M, G2 이런 거를 했었는데, 그때 M이라고 하는 게 유사, 실이 있는 이란 뜻이에요. 있을 유자에 실사자. 이 두 개의 유전자가 원래는 속에 이렇게 막 묻혀갖고 눈에 잘 안 보이는데 두 개로 나눠야 되니까 막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가 두 개로 나뉘기 위해서 꼭 실이 땡기는 것처럼 쭉 양쪽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유사, 실이 있는 식으로 분열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제 유전자까지 둘로 나뉘어서 이제 드디어 하나가 둘이 되는구나. 근데 흥미롭게도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그렇게 두 개가 이렇게 유전자가 처음에 중간에 모였다가 양쪽으로 쫙 실 비슷한 게 나뉘는 게 보이는데, 그게 뭐 100개 중에 뭐 몇 개가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게 M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증식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이런 시기를 보는 게 아까 TNM이라는 거고, 이게 이제 지금 말한 TNM은 요 분야이고, 일반적으로 하는 TNM이 또 있어요. TNM에 두 가지가 있다. 오늘 지금 정현종 원장님이 설명하신 TNM은
그 세포 증식의 속도를 보는 또 다른 TNM의 분류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행 정도에 따라서 지금 원래 많이 쓰이는 TNM, 이거는 이제 기수를 나누는 방법이라 그래서 이건 스테이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의 T는 튜머, 종양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처음 딱 발견했을 때 뭐 몇 센치인지 중요한 거죠. N, 노드, 이거는 림프 노드, 림프절 개수가 도대체 몇 개나 종양이 보이느냐. 그 다음에 M, 원격 전이, 메타스테시스가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봐서 요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이 TNM 스테이징이라고 하는데요. 튜머 사이즈를 먼저 보면은 T1, T2, T3, T4, 그다음에 종양이 2cm가 기준이에요. 2cm보다 작으면 그래도 T1. 근데 2cm보다는 큰데 5cm보다는 작다. 그러면은 T2에 해당하고 5cm보다도 커. 그러면은 T3고요. 이게 흉벽 밖이나 피부를 뚫고 나간 그런 이제 막 궤양화된 그런 상태일 때는 T4라고 봅니다. 림프절 개수는 이렇게 아예 없는 경우 3개까지는 N1이라고 보고 4개부터 9개까지는 N2 그리고 10개 이상일 경우에는 N3라고 보고요. 원격 전이는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거나 이거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일어났을 때 M1이라고 보고 이제 이거를 조합을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되겠네요. 예, 간단하게만 보자면 종양 크기가 2cm 이하이면서 림프절은 하나도 발견 안 됐을 때 이거는 1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이거랑 상관없이 그 상피 내암의 경우에는 이제 0기라고 본다는데 요거는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고요. 2cm 이하이기는 한데 3개까지 그러면은 2기 A 그다음에 4개부터 9개까지는 3기 A 그 다음에 10개 이상이 될 때는 3기 C까지 된다. 마찬가지로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5cm 이하, 그 다음에 2cm 이상인데 이럴 때는 2기 A, 그 다음에 림프절에 따라서 3기 C까지 간다. 그 다음에 이거랑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뭐 원격 전이가 일어나기만 하면 아무리 처음 발견된 종양의 사이즈가 0.2cm밖에 안 됐다고 해도 무조건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분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보통 환우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저는 3기 A라고 하고 3기 B라고 하고 3기 C라고 하는데 이게 뭔 차이고 어떻다는 말이죠? 라고 하는데 지금 말한 종양의 크기, 림프절 전이 정도, 원격 전이 정도, 원격 전이에서 일단 3기니까 빼고 그거가 가로 세로로 가로줄하고 세로줄하고 이렇게 교집합 딱 이렇게 크로스해서 만나는 곳에 기수를 정해서 표현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이제 암 걸리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기는 하죠. 2기 A인 경우는 종양이 사이즈가 2cm에서 5cm 사이인데 림프 전이는 없어서 2기 A인 경우도 있고 종양 크기는 그거보다 작아서 2cm 이하인데도 림프 전이가 3개 이하로 발견이 되었을 때도 똑같은 2기 A. 그래서 림프절이 3개까지 있다는 것과 종양 크기가 2cm 이상, 5cm 이하이다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같은 정도의 위험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예후를 판단할 때 이렇게 본다라는 기준으로 생각하시면은 좀 이렇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기술을 나누었지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되실까. 예후 관점에서 이제 환우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사기냐 아니냐가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 3기 A인가 B까지는 또 학문적으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1, 2기만 조기암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학문적으로는 그 치료하는 게 거기까지는 또 조기암으로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보통 그 전이는 또 좀 다르게 치료하지만 그 이후에는 또 다르게 치료하기 때문에 그런 조기암 관점에서 조금 또 그 분류가 도움이 더 될 수도 있는 거죠. 분류를 해서 어디까지는 조기암 기준으로 해서 치료를 하고 예후도 그만큼 좋습니다. 그 위치에만 있는 것이 제일 예후가 일반적으로 서양의학적으로는 좋고 그 주변에 침륜하는 정도까지는 요거보다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원격으로 멀리 가면 5cm, 6cm, 7cm, 8cm, 9cm, 10cm, 11cm, 12cm, 13cm, 14cm, 15cm, 16cm, 17cm, 18cm, 19cm, 20cm, 21cm, 22cm, 23cm, 24cm, 25cm, 26cm, 27cm, 28cm, 29cm, 30cm, 31cm, 32cm, 33cm, 34cm, 35cm, 36cm, 37cm, 38cm, 39cm, 40cm, 41cm, 42cm, 43cm, 44cm, 45cm, 46cm, 47cm, 48cm, 49cm, 50cm, 51cm, 52cm, 53cm, 54cm, 55cm, 56cm, 57cm, 58cm, 59cm, 60cm, 61cm, 62cm, 63cm, 64cm, 65cm, 66cm, 67cm, 68cm, 69cm, 70cm, 71cm, 72cm, 73cm, 74cm, 75cm, 76cm, 77cm, 78cm, 79cm, 80cm, 81cm, 82cm, 83cm, 84cm, 85cm, 86cm, 87cm, 88cm, 89cm, 90cm, 91cm, 92cm, 93cm, 94cm, 95cm, 96cm, 97cm, 98cm, 99cm, 100cm, 105cm, 106cm, 107cm, 108cm, 109cm, 110c
그 종양의 크기가 아무리 작든가 간에 뭐 림프의 전이가 별로 됐든가 안 되든가 간에 또 다 사기라고 하고 예후를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원격 전이 이 부분을 어떻게 다스리냐가 우리가 이제 급한 불을 끄는데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세포들은 일반적으로 옆에 세포하고 꼭 같이 협동하고 서로 소통하고 분업을 해가지고 서로 돕는 것이 딱 돼 있어요. 그런데 단세포는 옆 세포하고 할 필요 없어지면서 얘가 어디를 떠돌아다니도 사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다세포는 딱 그 옆에 협동하지 않으면 홀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래서 떠나면 원래 죽게 돼 있는데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암이 무서운 질병인 것은 다세포 생명체가 단세포적으로 더 많이 갈수록 그렇게 된다는 것의 이 의미를 세포 생물학적으로, 분자 생물학적으로 수많은 연구도 필요하고, 그걸 다스리는 천연물 또 화학물, 그리고 또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것의 인문학적인 의미, 그래서 심신의학적 치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전이 관련한 부분, 원격 전이 관련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유입니다. 크기와 상관치 않고 원격전이 되면 무조건 사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서호영 원장님께서 이 수용체 활성도 분자생물학적인 부분 이런 얘기는 해주셨고요. 근데 요거 살짝은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그래야 요 세포 형태적 분류까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3중 음성 얘기하셨고, 트리플 네거티브 얘기하셨고, 허투 양성 얘기하셨고, 엔도크라인 리스턴스라고 되어 있는데 호르몬,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성 호르몬, 이렇게 에스트로겐 리셉터나 프로게스테론 리셉터의 이런 활성이 어떤지, 이제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을 먹이로 해서 이 유방암이 커지는지를 본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은 호르몬 양성, 이쪽은 호르몬 음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허투 양성을 이제 걸쳐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루미날 A라고 되어 있는데, 허투는 음성이면서, 이제 호르몬은 양성인 경우, 요때가 루미날 A, 예후적으로 봤을 때도 가장 좀 좋은 상태를 루미날 A라고 보는데, 여기에 위치를 했고요. 여기는 허투까지 양성, 그래서 3중 양성인 경우죠. 요거를 또 다른 분류법으로 루미날 B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허투는 그대로 양성이 돼 호르몬이 음성이 된 상태, 요 때는 허투만 양성인, 그래서 이제 허투 양성이라고 불렀고, 허투까지도 음성이 되어버려서 이럴 때는 3중 음성이라고도 부르지만 똑같은 상황을 베이잘 라이크라고도 불러요. 이 베이잘 라이크라는 게 서호영 원장님 말씀하셨던 메센키말 그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세포가 분할을 안 한 상태인 거죠. 원래 베이잘 세포에서 점점 이렇게 피부 세포 생각하면은 밑에서부터 착착착 위로 올라가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다시 각질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유관에서도 보면은 베이잘 멤브레인에서부터 이제 루멘 쪽으로 점점 이렇게 분화가 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분화가 안 되고 그냥 다시 베이스로 돌아오는 그 상태. 이제 3중 음성을 띠는 경우도 또 겹쳐가지고 이렇게 분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그 루미날, 그 루멘 쪽에 가까운 쪽,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그 베이잘 세포 그 베이스라인 쪽에 가까운 쪽,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게 이제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면은 이 안쪽으로 우유가 지나가고 이쪽이 이게 강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끝에 상피세포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베이잘 멤브레인이 있고, 이쪽 바깥쪽으로는 그 스트로마 기질이 있고, 이런 걸로 상상을 해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만들어져서 점점 분화도가 높은 쪽으로 가는데, 그런 애들이 3중 양성이라거나 아니면 허투 음성이라거나 이런 쪽이 그래도 좀 루미날 AB 타입으로 예후도 좋고, 이렇게 베이잘 라이크로 갈수록 예후도 나쁘고, 또 치료하기도 어렵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묘하게 그런데 당연하게도 세포의 형태적으로도 우리 분자 생물학적인 거랑 겹쳐서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예, 그다음 그림 한번 그럴까요? 예. 예, 그 다음에는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전자적인 소분류, 분자생물학적인 분류. 왜냐하면 허투도 유전자고 에스트로겐 리셉터나 이런 것도 다 유전자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ER, PR, 호르몬 양성인 경우, 그다음에 여기도 삼중 음성인 경우, 여기는 허투 양성인 경우, 그다음에 여기 허투 양성이기는 한데 여기는 이제 호르몬은 음성인 경우 이렇게 해서 루미날 A 타입, 루미날 B 타입, 허투 양성 타입, 삼중 음성 타입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갈수록 루미날 쪽으로 갈수록 예후도 좋고 분화가 아주 잘 된 편에 해당하는 암종이고 이 베이잘 쪽으로 갈수록 이 삼중 음성 쪽으로 갈수록 예후도 나쁘고 메장키멀 쪽으로 가서 분화도가 떨어진다. 라고 볼 수 있어서 오늘 쭉 말씀드린 그 분화도라던가 이제 세포의 형태라던가 유전자적인 아니면 호르몬적인 거라던가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좋겠다 싶어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예. 잘 알아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또 헷갈리실 수도 있다 싶으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 화살표가 오른쪽에 메센키말 중간엽, 왼쪽을 differentiated 분화된 이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 번 반복하지만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해서 세포가 나중에 이렇게 완성을 이루는 것을 세포 분화하고 같은 말이 뭐냐면 세포 발달입니다. 세포 디벨롭먼트. 처음에는 미숙한 세포에서 아주 자기의 소명 또는 천직을 찾아서 전문화된 세포가 되는 것을 세포의 디벨롭먼트, 세포 발달이라고 하고 세포 분화라고 합니다. 전문화된 세포라는 것은 나는 간세포 할래, 나는 유방세포 할래, 나는 유방 중에서도 유선 맡을래, 나는 유두 맡을래. 전문화된 영역으로 가는수록 암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져요. 이 세포가 희한하게 처음에 미숙한 세포, 미숙하다는 어감은 별로 우리가 안 좋죠. 그런데 미숙한 세포로 가면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뭐든지 될 수 있는 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건 좋은 뉘앙스로 느껴지시죠? 뭐든지 될 수 있는 전체성이 있다라는 말, 또 모든 게 융합되어 있다는 말, 이것이 주는 긍정적인 뉘앙스도 있지만 부정적인 뉘앙스는 아직 미숙하다, 아직 전문화가 안 됐다, 아직 분화가 안 됐다, 아직 발달이 안 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메센키말이 제가 말한 여기에요. 분화가 안 됐다, 덜 발달했다, 또는 단세포적이다. 그리고 분화가 됐다, 디퍼런시에이트드는 아까 자기의 고유한 천직이 딱 직업이 세분화돼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아까 구조적으로 루미날 A, 루미날 B, 헐2가 오버 익스프레스드. 그리고 그 세 개가 전부 없이 베이살이라는 게 뭔가요? 베이스, 아주 기본이 되는 아주 뭐든 될 수 미숙해서 있는 뭐든 될 수 있는 기초적인 상태로만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뒤로 많이 갈수록 예후가 일반적으로 안 좋아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는 메센키말 쪽으로 많이 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고 유방암도 분류에 있어서 메센키말 쪽으로 많이 가는 것이 높을수록 삼중음성 유방암이 제일 메센키말 쪽으로 많이 간 건데 예후가 좋지 않다라고 이제 서양의학에서는 본다는 거고 저희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고 그 특징을 잘 살린다면 꼭 삼중음성 유방암은 절망의 대상만은 아니다. 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 얘기를 좀 더 한번 진행해 볼까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세포 사이클 얘기를 했었잖아요. 의무기록지에 보면은 카이 67이라는 숫자가 들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잠깐 세포 사이클을 다시 한번 볼게요. G1, 그로스 1 페이지가 있고 여기에 들어왔다가 잠깐 G0로 빠졌다가 한참 동안 세포가 복제를 안 하고 휴지기, 그죠? 휴지기로 한참 동안 이렇게 쉬는 때 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화가 많이 된 세포일수록 쉬겠죠.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더 자기가 할 일만 숫자를 빨리 늘릴 이유가
없죠. 정상세포 별로 없기 때문에. 분화가 많이 된 아이들일수록 이 지제로가 길어지는 특징이 있고요. 합성하는 합성기. 신서시스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G2 그다음에 분열하는 단계가 유사분열 있고 해가지고 완전히 떡 그래서 나뉘게 이렇게 되는. 두 개로 나뉘어지고 얘가 또다시 또 분열을 할지 안 할지 G1에 일단 들어갔다가 G0로 갈지 말지 고민을 얘가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체크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카이 67이라는 거는 세포 핵을 갈색으로 염색을 시키는데 G0에 있는 애들은 염색을 못 시키고 G1, S, G2, M 일대의 세포들은 염색이 다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진. 여기 핵이 몇 개인가 이렇게 다 본 다음에 브라운색으로 된 게 몇 개인가. 얼핏 봐도 여기가 좀 더 많아 보이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100개라고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다. 그러면은 6%다. 이거 100개라고 하고 하나, 둘, 셋, 넷, 한 15개쯤 된다. 그러면 한 15%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카이 67이 나는 15라고 하네. 나는 6이라고 하네. 이런 숫자를 알려준다는 뜻이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중간값이 15라고 해요. 그리고 5 이하이면은 아주 그 분열 정도가 낮은, 분열이 좀 잘 안 되는 상태, 20% 이상이면은 높다고 해요. 암적인 어떤 활성 같은 것이 높은 상태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특히 3중 음성 유방암이나 이런 경우에는 카이 67을 참고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표적 치료제나 이런 거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카이 67에 따라서 독성 항암제를 쓰는 것이 장점이 있을지 아니면 안 쓰는 것이 차라리 나을지 이거를 판단을 할 때 카이 67을 많이 쓰는데요. 카이 67이 높으면 막 분열이 잘 되니까 예후가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항암 자체의 반응은 또 좋은 이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우리가 늘 얘기했죠. 왜 세포 증식 속도가 빠르면 숫자가 막 늘어난다니 암세포가 걱정되는 반면에 또 세포 독성 항암제는 잘 듣겠네 라고 하는 점이 있다는 거 왜 그러는지 그 얘기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는 증식을 아주 빨리 하는 세포들을 죽이는 걸로 목표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죠,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증식하니까 그쪽으로 전문화된 약이 그런 세포 독성 항암제니까 맞는 일을 제대로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반면에 암세포가 아니더라도 분열이 항상 빠른 골수세포라던가 모근 세포라던가 이런 쪽은 타격을 받아서 머리카락이 다 빠지게 된다거나 이제 혈구 수치가 자꾸 떨어져가지고 항암하러 갈 때마다 뭐 ANC가 몇이에요, 뭐 이걸 계속 확인하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도 같이 동시에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KI67을 보고 수치가 높을 때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죠.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이렇게 두 개를 전체성을 갖고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유방암의 일반적인 분류 그리고 그 소견서나 아까 환자 의무 기록지 이걸 보면서 이런 뜻이로구나를 이해했다면 어떻게 치료 방향을 정할지 어떤 도움을 받을지 또 저희 한의사로서는 이런 경우에 치료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를 좀 우리가 참고가 될 텐데요. 우선 호르몬 양성일 때 쓸 수 있는 약이나 음식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소호영 원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보통 이제 타모xifen 그다음에 폐경 전에 그 호르몬 요법으로 쓰고요. 그다음에 폐경 후에는 아로마타 억제제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타모xi펜은 주로 이제 난소에서 이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을 이제 차단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면 그 아로마타 억제제는 그 이제 폐경 이후에 우리 전신에서 이제 분비되는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될 수 있는 단백질을 좀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약을 쓰고 그다음에 항암제도 이제 같이 쓰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투는 그 표적 항암제 쓰고 그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선항암으로 이제 같이 여러 가지 독성 항암제 섞어가지고 이제 쓰기도 하거든요. 문제는 재발이지 않습니까? 네, 단순히 예전에는 콩이 이소플라본이라고 여성 호르몬 성분이 있어서 안 좋다고 금기식품 중에 하나였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콩 섭취량이 하루에 이제 10mg 이상 섭취한 군이 그 이하 섭취한 군보다 암 생존율은 한 20% 가까이, 그다음에 재발률은 한 25% 정도 더 낮아지는 결과가 많거든요. 자연치유나 이제 여러 군데에서 보통 보면 이제 야채, 채소 많이 드시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채소, 뭐 과일 같은 걸 충분히 섭취한 군하고 섭취하지 않은 군하고 비교했을 때 사망률이나 그 재발률에서 한 30-40% 정도 차이가 나는 결과가 있거든요. 콩에서 이제 그 왜 그런지 이제 살펴봤더니 에스트로겐도 이제 그러니까 콜레스테롤도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있듯이 에스트로겐도 그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는데 알파는 암에서 좀 나쁜 역할을 하고 베타는 암에서는 좀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허투 수용체를 좀 차단한다든지, 그다음에 항에스트로겐 효과를 일으킨다든지, 그다음에 뭐 항산화 효과, 신생혈관 억제 이런 효과를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요. 그 녹황색 채소나 그 야채가 왜 도움이 되냐 했더니 그 베타카로틴이라고 그래가지고 호르몬 흡수나 그런 걸 이제 차단하는 비타민 A 전구체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풍부하게 들어 있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비타민 D 수치, 칼슘, 뭐 베타카로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치를 정상으로 이제 유지하면 그 유지 안 하시는 분보다 재발률이 43% 차이가 있습니다. 코호트 연구라고 이제까지 이제 논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이제 모아서 다 합치면 뭐 11년에서 한 20년 정도에 한 20개 논문을 합쳐봤더니 한 100만 명 정도 연구 결과를 평균 내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신뢰도가 있고 요즘에는 그쪽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콩은 거의 이제 거기에 관해서 이제 논쟁이 거의 없어진 단계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아직 예전에 이제 배우신 분들이나 최신 경영을 조금 이렇게 좀 등한시했다? 그렇게보다 그러신 분들 아직 좀 다른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거의 주류 연구는 그쪽에는 이제 이의가 없는 걸로. 아, 예, 좋습니다. 뭐 환우분들께서 더러 에스트로겐 리셉터 여성 호르몬이 지나치게 이렇게 활성화된 암이 저는 있답니다. 그래서 콩은 그거를 오히려 그런 게 있다니 안 먹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지금도 가끔은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러이러한 근거와 이유로 걱정하지 마시고 드셔도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꼭 좀 챙겨 드셔서 에스트로겐 리셉터 알파의 부작용을 줄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헐투나 헐투 억제도 하고 신생혈관 억제도 하는 효과가 있다. 이 말씀 전해드리시네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언급하고 뭐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제 그거는 심신의학적 원리와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방암과 관련하여서 심신의학에서 늘 연구한 바에 의하면 뭔가 표현하지 못한 감정, 그게 오랫동안 쌓였을 때 유방암의 이환율, 걸리는 확률이 높다. 그리고 치료 예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돼 있고, 그 표현하지 못한 감정 중에서 특히 분노를 얘기합니다. 표현하지 못한 분노가 많이 차 있을 때 유방암에 걸리고 또 예후가 안 좋은 쪽이 굉장히 유의할 만한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의학적으로 치료할 때 한의학에서는 뭐 청간해울 이렇게 표현해요. 분노의 감정이라는 거를 이제 뭐 언젠가 제가 쭉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릴 때가 있겠습니다만 우리한테 있는 희노애락의 여러 감정을 하나의 장부가 담당한다. 다시 말하면 그 감정에도 어떤 에너지의 방향성, 그걸 에너지 벡터가라고 하는데 그 방향성의 주파수하고 공명하는 어떤 에너지 덩어리의 물질을 장부로도 봐요. 간이 분노의 에너지를 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분노도 적절히 쓰면 좋고 지나치거나 너무 없어도 문제인데 이 간의 에너지하고 유방은 토 에너지라고 합니다. 우리의 뭐 위장경락하고 비슷한데요. 토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중재하고 완충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는데 그 두 개의 균형, 그걸 뭐 한의학에서는 팽팽하게 균형을 맞추는 걸 상극이라고 해요. 상극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지나치게 웃자라지 않도록
우리 사회도 삼권 분립으로 서로 상호 견제하듯이 간의 어떤 에너지 방향성과 비위 에너지의 방향성의 균형인데 유방은 그 두 개의 균형에 있어서 이 균형을 잃었을 때 생긴다라고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방암을 치료하는 한방 처방의 원리가 청간해울이라는 말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분노가 너무 많은데 그게 적절한 의사소통법이라든가 갈등을 해소하는 법으로 풀리지 않고 그 안에 분노를 가득 가지고 있으면서 표출하지 못할 때 유방암이 잘 생기더라. 그리고 유방암 예후가 안 좋더라. 예요. 이런 원리를 잘 활용해서 심신의학적 치료를 할 때 내 안에 참고 있는 분노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그거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표출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그걸 애도하든지 공감하든지 해서 표현하고 나면 비로소 이 에너지가 압력밥솥이 압력시 차듯이 있지 않게 돼서 치료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과학 발현된 게 ER 양성이라고 하잖아요. ER, PR 양성, 호르몬 양성.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성 호르몬이 과학 발현됐다는 건 무슨 뜻일까? 여성을 여성답게 하는 게 여성 호르몬인데 적정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것이고 생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두 개의 축 중에 꼭 필요한 어떤 것이죠. 근데 과발현됐다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라고 제가 수많은 환우분들에게 물으면 대부분 나온 얘기가 쭉 얘기를 진행하다 보면 지나친 의존성, 지나친 수동성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사표현을 너무 억눌리거나 너무 상대에게 의존할 때에 이것이 에스트로겐 리셉터가 과발현된다라고 심신의학적으로 한번 연결해 본다면 아까 제가 말한 분노라는 감정을 적절하게 표출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담고 있고 끙끙 앓고 있고 지나친 수동성, 지나친 의존성에 매였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암 치료할 때 유방암 경우에 그런 걸 표출하는 방법, 효율적으로 이걸 좀 이렇게 자꾸 치유에 활용해 보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치료 예후가 분명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외에도 이런 천연물 치료 그리고 뭐 적절한 표적이 있다면 그 위에 이제 좀 뾰족한 이렇게 표적 치료제들을 쓰고 이렇게 하면 가장 우리가 통합하기에 좋은 형태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또 뭐 보완할 게 있으면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한번 얘기를 마쳐볼까요? 예, 수고하셨고요. 예, 오랫동안 봐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